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수단이 예방접종인 만큼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감염과 중증 악화를 막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각 대선 캠프의 동향과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과 부동층 표심 공략에 주력하며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과 일상 회복 경제 지원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을 강조했습니다. 호남과 충청, 강원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를 중단하고 3명의 사상자가 난 유세버스 사고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버스의 전광판과 발전기가 불법 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기자에게 연락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음성 파일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관련 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9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거리 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모레 결정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들 소식에 앞서서 영덕 산불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풍에 되살아난 경북 영덕의 산불이 17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헬기 투입이 중단돼서 지상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해가 지면서 헬기 진화를 할 수가 없어서 더 불이 번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현재 산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산에 연기가 가득하다가 강풍이 불면 시뻘건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평균 초속 5에서 6m 정도 바람이 불고 순간적으로는 초속 10에서 12m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면서 해가 지자 산림청은 안전을 위해 38대에 이른 헬기 투입을 중단하고 야간 진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와 산림공무원 780여 명, 소방인력 300여 명 등 1,100명이 넘는 인력과 산불 진화차, 소방차 등 차량 90대가 투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정찰 드론도 산불 확산 추세 분석과 진화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내일 아침 7시쯤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새벽 영덕군 사마리에서 발생해 오후에 꺼졌던 산불이 다시 살아난 건 오늘 새벽 2시 10분쯤입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 면적만 100헥타르가 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화수 1, 2와 1위 주민 300여 명은 마을회관과 보건소 등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낮 12시 40분쯤 산불 대응을 3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쏟았고 소방청도 소방력 동원 1호를 내린 뒤 8개 시도 소방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지만 강풍의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 삼박산 등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에 머물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는 주거 문제 해결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경제 부스터샷을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강남역 유세연단에 오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젊은 직장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앞에서 이 후보는 맞춤형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이라며 당선 즉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하게 방역하고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어 청년에게도 투자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겠다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한껏 부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년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거 문제는
공급과 대출을 늘려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이 부족하면 필요한 만큼 공급하자. 공급을 하되 나이 든 기성세대들 또는 집 한 채, 두 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사모으게 하지 않고 최초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서울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중점을 두고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택시업계와 잇따라 정책 협약식을 열고 공공호출 앱을 도입해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잘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요. 이건 불공정 경쟁이거든요. 택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호출도. 그거는 제가 전국 단위의 이 호출 시스템은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비공개 일정으로는 서울 봉은사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해 최근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은 불교계의 마음을 달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에도 서울에 머물며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호남에서 출발해 충청과 강원까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부패 청산과 지역 통합을 화두로 던지며 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둘째 날 윤석열 후보는 눈발을 뚫고 서쪽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호남행. 당 점퍼를 입었던 선거운동 첫날과는 달리 정장 차림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무인도로 가져갈 세 가지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실업 문제를 꼽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언급하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며 적폐수사 논란 돌파를 시도했고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지역주의를 깨고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자며 호남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곧이어 전북 전주로 간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금껏 해준 게 무엇이냐며 여권의 호남 홀대론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과자도 들고 나타나서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놓고 그래 수십 년 동안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북 발전했습니까? 호남에서 부패 청산과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한 윤 후보는 이곳 충북 청주를 찾아 중원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추진과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강원 민심의 척도 원주에서 청년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동서를 관통하는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거운동 사흘차에는 수도권 곳곳을 훑는 동시에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원팀 메시지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도 양강 후보와 양당의 지도부, 선대위 간에는 공방이 격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것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기생충 가족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유세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능 프레임과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땅 부정투쟁이나 투기나 하고 민주당 선대위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담긴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공화국 복귀 선언, 폭주라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유신 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이 후보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 엄단을 정치보복으로 만드느냐고 맞받았습니다. 3억 5천 넣은 일당이 1조 원 가까이 챙겨가는 이런 대단한 사업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에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 진술이 보도되자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며 당장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논란에는 소탐 대실, 소고기 탐하다 대통령 잃는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는 기생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 집에 기생충이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 기생충 가족에게 대한민국 맡겨서 되겠습니까? 전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꺼내든 윤 후보 부부 엽기 구판 연루 의혹은 연등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혀 있었다. 구슬한 무속인이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도 등장한다며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 자질이 부족한 걸 국민이 모르고 지지하겠느냐며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진흙탕 싸움이 격화하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만 굳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차 사고 희생자 빈소에 머물면서 당 차원의 예우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발인일인 오는 18일까지는 선거운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가면서 후보 단일화 논의 역시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 안철수 후보가 유세차 사고로 숨진 지역선거대책위원장 빈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발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희생자 유가족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해 고향으로 내려간 가운데 당원인 지역선대위원장의 장례는 당 차원의 장례로 치러지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의 부담이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러도 발인이 끝나는 주말에나 선거운동 재개 여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당에서도 유세 현장에서 율동이나 로고송을 자제하며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가족들과 고인의 위로와 조문의 뜻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고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어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철수 후보님의 선거운동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 후보의 선거운동 재개 시점 자체가 불투명해진 만큼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일단 국민의당의 시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논의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어난 안타까운 소식으로 오늘 하루 각 당의 선거운동 스피커가 꺼졌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각 캠프들이 애도를 표하며 음악 송출과 율동을 중단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사고 이후 즉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퇴 수습에 주력하고 있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도의 물결 속에 한 게시물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총괄본부 소속인 이한상 교수가 SNS에 올린 글과 사진인데요.
민주당의 유세차가 사고로 전복된 사진을 두고 탑승자 두 분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적은 뒤 뭘 해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거라며 조롱하는 듯한 글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목숨이 달린 교통사고 현장에 지나친 글이라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일자 이 교수는 곧 글을 삭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타당의 사고를 조롱, 비하하는 글로 상대를 자극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선대위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를 본뜬 인형을 만든 뒤 저주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사과하는 소동을 벌였는데요. 또 가수 안치환 씨가 김건희 씨의 외모를 비판하는 듯한 신곡을 발표한 건 역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인신공격과 네거티브만 난무한다는 지적, 여야 모두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몰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힘을 내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광주와 호남의 발전 약속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전진합시다. 자신감을 갖고 나아갑시다.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준비나 자질 국민이 몰라서 기준에 오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네, 20대 대선 공식선거 운동 이틀째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을 누비면서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제 부산에서 서울로 오면서 이제 유세를 했고 서울에서는 오늘 주요 지점을 이제 공략을 합니다. 서울이 뭐 누가 뭐래도 핵심 승부처가 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이 결코 앞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서울 수도권 민심을 얻지 않고 어떻게 대선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별 인구 구성을 보면요. 서울 수도권이 50%, 그리고 영남이 합쳐서 25%, 예. 호남이 10%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을 빼고 영남을 뺀 나머지 지역이 25% 인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제 영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열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호남에서 아무리 10% 정도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서울 수도권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네. 대선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민심도 좋지 않은 데다가 대장동 이슈까지 터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고전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KTX 이 경부선 상행선을 타고 올라왔다고 하면은 예. 오늘은 수도권 민심을 계속 훑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주요 거점들을 갖다 이제 확보하면서 유세를 펼치는데 강남역에서의 한번 상황을 잠깐 좀 보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용산 물론 공원 넓게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거기 한 10만 세대쯤 지어서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자. 자산시장에 청년들이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예. 나온 얘기들 보면은 주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택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2030 젊은 세대의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2030은 어떻게 보면
나는 무조건 이 당 찍어, 나는 무조건 저 당 찍어에 묶이지 않은 약간 유동성도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부동표가 한 30%는 아직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까지, 있으니까요. 예. 이대남은 뭐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앞서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대남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법이 예. 너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그런 거지 연령대별로 그것도 다 표심이 다르거든요. 특히 남성 표심과는 반대로 여성 표심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예.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민주당 펀드회의가 약간 좀 고무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펀드를 모금을 할 때 예. 대체불가 토큰 형태로 모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펀드 모집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예. 대체불가 토큰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증서를 가지고 요즘 2030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 뭐 인증 열풍이 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1시간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목표액 340억 원이 다 채워졌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2030 세대가 참여했던 거라 그래요. 예. 한 10,000여 명 정도가 펀드 모금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세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 그동안에 좀 이재명 후보한테 호의적이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앞으로도 더 공을 들이는 일들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보면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 강원으로 이어지는 이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호남에서는 지역주의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더 이상은 이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 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저 윤석열이 지역주의 깨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호남 표심을 갖다 이제 구애를 합니다. 그런데 20%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20%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 양쪽 호남이나 영남에 가가지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공식 같은 선거운동 방식이에요. 아하. 한 당에다가 계속 몰아줬더니 지역이 뭐 발전한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의 민심을 얻는 게 호남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출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호남 출향인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거든요. 특히 대선 기간에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또 이번에 호남 출향인들 사이에서 누구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또 얘기도 있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때부터 호남 공약에 공을 들여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그리고 뭐 정치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 이런 것 때문에 호남 여론이 좀 돌아서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호남 개발론을 통해서 지금 돌파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윤석열 후보가 내는 것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지난번에 적폐 수사 얘기를 꺼냈다가 약간의 역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치 보복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를 갖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지난번에 적폐 수사로 인한 어떤 역풍이 조금 사그라들까요? 저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선거 전략으로는 물론 자기 그 집토끼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정권 심판론 얘기해도 좋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좋은데 정치 보복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로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논리가 먹힐 수는 있는데 부동층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 진영에 있는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 특히 호남 표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선거 전략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충청 지역 가서 민주당 정권 깨부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남에 계신 분들 지역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심이 흔들리는 분들이 아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도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또 호남의 민도를 그렇게 보면 또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호남은 굉장히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당에다 계속 몰아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거든요. 2016년 국민의당에다가 표 주는 거 보십시오. 의석 그냥 확 몰아주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른바 그 문 대통령만 가지고는 힘 가지고 김정숙 여사 없었으면은 아마 호남에서 그만큼 표 못 갖고 왔을 거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안 된다고 판단할 때 또 안 된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최소한 호남 여론을 좀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그냥 그냥 정권 심판 이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전략적 투표를 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이 없어지는 건 싫어 이렇게 반응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전략적으로 앞으로 또 발언을 수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튼 엄청난 일을 저지를 거야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니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빨리 불식시키려면 보복이란 없습니다. 나는 보복 같은 거 안 합니다라는 의미는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발언은 거기서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는 다른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걸 뻔히 다 알고 있는 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호남에 가서는 그 마음을 돌아선 마음을 다시 돌려놓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정성이 있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예.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해보죠. 안타까운 사고가 선거 유세 중에 발생을 해서 뭐 당분간은 선거 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는데 전력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얘기를 한번 약간 들어보죠.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예. 3위로 가고 있는 후보 진영에서 저런 일이 생겨서 운동이 중단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네, 저런 일 가지고 변수를 따진다는 게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2012년에도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아시겠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의 이춘상 보좌관이 강원 지역 유세를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춘상 보좌관은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당시에 경쟁자였던 문재인 후보가 조문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서 직접 조문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자 신분으로 가장 힘들었던 일로 바로 그 일을 회고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도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례 절차도 끝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선거운동에 복귀를 할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그 적극적으로 임할지 아니면은 완주 의사를 밝힐지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은 또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선거 운동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뭐 단일화 논의 협상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그렇죠. 당연히 중단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재등장할 때 어떤 모습일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후보를 사퇴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명분이 생길 만한 어떤 충분한 예우를 해드리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말이 좀 복잡한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죠. 그 장면을. 예. 그 이준석 대표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뭐 녹취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네. 예. 근데
국민의힘 머릿속에는 여론사 단일화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제 줄다리기를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는 모습도 아닐 거고요. 예, 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나은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 정도의 메시지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그거잖아요. 책임 총리 그리고 장관직 몇 자리. 예. 이걸 이제 공동정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른다고 하면 공동정부를 제안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JTBC가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부인하기는 했지만 5년 후에 뭔가를 보장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한 사람의 개인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내가 하면 당신을 도와줘서 당신이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어. 뭐 이런 것들을 약속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권력 나눠먹기가 자꾸 그런 되는 얘기들이 거죠. 나오니까 안 후보는 윤 후보한테 얘기했으니까 윤 후보가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몰라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슨 얘기든. 이번 사건 겪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며칠 내로 답해라. 라는 것 하나 하고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 외에는 나는 아예 없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태도를 또 보일지 이건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안철수 후보가 뭐 단판 형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명분을 줘야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야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언제 뭘 보장해 줄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 말 믿고 그럼 난 후보직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순진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 5년 뒤를 어떻게 한다고 그걸 보장해 주고 말고를 얘기하겠어요. 그건 현실적인 약속이 되지 않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안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들 앞에서 나 후보직 사퇴하겠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그만큼 충분히 보상해 줄 만한 단일화 제안이 있을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 입장이나 아니면 비판하는 쪽에서 볼 때는 권력 나눠먹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의 또 왜냐하면은 단일화에 대한 공정한 절차가 빠진 상태에서 단판 형태로 단일화를 하면 권력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 있단 그렇게 말이에요. 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그 지지표가 그대로 윤석열 후보한테 간다는 보장도 그렇죠. 힘들죠.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 10몇 퍼센트 이렇게 유지되고 한 15%까지 간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그냥 지지율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가면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지지율이 옮겨온다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초박빙 상황으로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초박빙으로 가게 되면 끝까지 단일화를 붙들고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앞으로 한 일주일여 남짓, 한 2주일 이내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양강 후보의 사이에 껴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유승민 의원한테 뭔가 친근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뭐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 듯도 한데 아무튼 계속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팀의 마지막 퍼즐인 거죠. 마지막 퍼즐.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당내 후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승민 후보가 난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돕거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든 뭐든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나 결심이 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유승민 후보가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 바라볼 때는 별로 시너지가 없어요. 지난번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봤듯이 사실 무속 논란은 유승민 후보가 더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때 뭐 학문침이든 뭐든 막 얘기 다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전 의원은 보수 쪽에서 볼 때는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근데 중도하고 부동층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보수 성향은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실용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할 때 유승민 의원이 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유승민 의원이 가 있는 지점까지는 내가 도달해야 부동층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다. 이러면서 러브콜을 보내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퍼즐을 꿰고 부동층 표로 지금 보수표에서 확장하는 전략을 같이 구사할 것이다. 구사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퍼즐이 잘 맞춰지는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망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LED 화면용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사망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버스 외부가 필름으로 꽁꽁 쌓여서 밀폐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유세 차량을 살피던 경찰관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다급하게 앞유리를 두드립니다. 문을 연 경찰관들이 버스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도로가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60대 국민의당 당원과 50대 운전기사가 숨진 충남 천안 유세버스 사고 관련 CCTV 화면입니다. 같은 날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유세버스 사고 운전기사 역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LED 스크린 가동용 발전 장치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발전기에서 나온 가스가 좌석에 있는 내부로 유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연막 발생기와 연막탄이 동원됐고 문제 발전기를 가동해 가스 유입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개조된 버스 내부가 일반 관광버스보다 더 밀폐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버스 외부는 창문 틈까지 특수 필름으로 꼼꼼히 덮여 있었고 심지어 짐칸 손잡이에도 대부분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짐칸 문을 열 경우 LED 스크린이나 후보 얼굴 사진을 가리기 때문에 계속 닫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밀폐된 상태에서 발전 장치를 가동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퍼져 사고가 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장비 가동 관련 안전수칙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장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의 LED 전광판이라든지 설치 여부 관계 그런 걸 당 관계자하고 그런 상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숨진 운전기사나 당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 주체가 어디인지 등을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고를 YTN이 취재한 결과 해당 유세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이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돼 책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엔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유세버스 하단 적재함엔 LED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한 대도 추가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은 불법 개조 장치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로부터 차량 번호를 받아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세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원래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승인받지 않는 상황으로 확인이 됐고요. LED 전광판은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돼 차량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구조 변경을 신청한 뒤 승인받아야 합니다. 발전기의 경우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환기 구조가 안전한지도 점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를 차량 밑에다가 넣고 돌리고 밀폐 점검을 하는 거는 배출가스 때문에 내부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승인 요청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죠. 안 후보 유세버스를 개조한 업체 측은 불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철마다 관행처럼 해온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유사 차량가 불법 차량이에요. 선거 기간 동안 이 지금 유세 차량은 공개 연설 대담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요. 경찰은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불법 개조 혐의와 관련해 차량 소유주와 당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버스 개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채널A 기자에게 연락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와의 통화 녹음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관련 카카오톡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서은수 PD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비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음성 파일요. 지난 2020년 4월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사흘 뒤 채널A의 A 기자는 회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음성 파일에 대해 B 기자를 통해 물어온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대화를 실제 주고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MBC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신라젠 대주주 측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대화를 나눈 대화 음성 파일을 들려주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종편 기자를 접촉하거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도 자신은 보도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입수한 A 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검찰 수장이던 윤 후보가 직접 기자에게 접촉해 자신의 최측근이던 한 검사장 관련 음성 파일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한 검사장의 기존 해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혹과도 연관이 없는 인물입니다. 검찰총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기자한테 사정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검사의 일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감찰 조사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지. 네네. 그거를 총장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알아본다는 거는 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채널A 기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나서면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윤 총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를 밝히라며 윤 후보와 신천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날에는 구속수사까지 지시를 한 본인이 갑자기 장관 지시가 내려가니까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하려면 대금의 그 자신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그 장관 지시를 역지시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다음 날과 3월 4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영장 청구한 것을 검찰이 반려를 해버리는 거죠. 반면 윤 후보 캠프는 검찰 관계자는 누구라도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와 통화할 수 있고 문제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20년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에 채널A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서 물어본 정황이 이제 지금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리포트 보신 대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인데, 자, 한동훈 검사와 채널A의 당시 이동재 기자 두 사람이 녹음한 파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자기가 아는 기자를 통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에서 공개된 거죠. 재판의 기록 중에 그런 기록 내용이 중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던 기록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녹음 파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당시 이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구속돼 수감되어 있는데 네. 그 사람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해라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A 네. 기자가. 그래서 이철 전 대표 측 사람이 이 채널A 기자를 만났을 때 나한테 나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이 모 검사장이다. 네. 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과 실제로 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라고 그때 당시 MBC가 보도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이름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그렇게 같이 이 사건을 뒤에서 내가 채널A가 취재를 하고 그 기사를 쓰게 되면 뒤에서 봐주겠다는 식의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냐, 그런 파일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그야말로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아예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으니 녹음 파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한동훈 검사장도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은 윤석열 당시의 총장이 이 직접적으로 채널A 기자, 그것도 이제 법조팀에 소속돼 있는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정말로 그런 거 채널A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라고 지속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대화가 공개가 된 거죠. 근데 내 가까운 측근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불러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감찰한테 지시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 진상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연줄 닿는 기자를 찾아서 돌려가지고 또 물어보고 확인을 했어야 할까요?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었고 이미 이 보도가 난 지 사흘 후였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할 만한 시점이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본인이 직접 그런 거 없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를 이 접촉을 해서 이걸 알아보려 했던 사실이 사실 뭐 이유야 지금으로서는 드러날 수 있는 건 없죠. 그건 그 이유는 사실 현재 윤석열 후보 본인만이 알 수밖에 없긴 하지만 과연 그러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 한 것인지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써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지가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오늘 열린공감TV를 비롯해서 이제 유튜브 매체들 또는 다른 대한 매체들이 함께 보도를 한 것을 보면은 결국 채널A 기자들은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고 그 확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읽히는 내용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은 부인을 했는데 이동재 기자가 주변에 이제 저 선배 기자들이 있겠죠. 선배 기자들에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라든가 파일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회사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했더니 회사의 선배가 그럼 회사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데 어떻게 그 회사 선배는 사실 전략기획실에서 이 진상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 그걸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가 거짓말의 쟁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 실제로 녹음 파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지금 읽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화가 나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 안에 내용 중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일반 검찰과 한 배를 탄다라는 식의 이런 얘기도 들어있다라는 거고 누가 들어도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인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채널A에서는 혹시 이 파일들을 실제 존재를 확인했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오늘에서야 이제 처음에 이 보도를 했던 MBC의 기자가 이 내용을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동 음성 지원 좀 애매한 게 돼 있습니다만 녹취가 한동훈 음성 지원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보낸 증거 목록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녹음 파일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이게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재판에서 나온 건데 예. 그 재판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은 건 강요미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버스먼트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접촉을 해서 했던 얘기들이 강요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과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아예 없었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검찰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순서적으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철 전 밸류인버스먼트에게 강요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라는 식의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식의 증거 목록들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동재 전 기자가 1차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두 사람과의 어떤 파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 다 없었던 걸로 밝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검찰에서 보낸 증거 목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은 당시 수사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민주당에서는 아까 잠깐 최강욱 최고위원 화면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그 사실은 뭔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기자를 통해서 계속 물어왔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 씨가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할 수 없고 왜 그토록 검찰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또다시 입증하는 사례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총장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알아본다는 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글쎄,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동재 전 기자에 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사실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 혐의 없음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다시 뭐 이걸 수사를 한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실제 다만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뭐 당시에 감찰 그러니까 이 지금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는 것과의 그 사안과 관련한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부분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기서 하나 더 입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건 이제 재판 소식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기를 김만배 씨가 여당 의원 측에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뭐 이제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참 전이니까 새누리당 때입니다.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여당 의원 측에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보도된 걸 보니까 이게 조금 말 자체가 건너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어떤 같이 모여서 식사 같은 거 하는 자리에 당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소속돼 있고 남욱 변호사가 아니라 김만배 전 기자와 알고 지내던 다른 기자도 지금 천화동인 쪽에 주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배모 기자가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김만배 대주주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욱 변호사는 2억 원이 배 씨로부터 김만배 전 대주주에게 건너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나중에 김만배 씨가 그거를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남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너무나 간접적으로 나온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도 사실관계와 확인을 했지만 이걸 뭐 사건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더 진행할 만한 그런 신빙성 있는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좀 확인이 된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롭게 마치 제기된 의혹인 것처럼 오늘 대대적으로 여러 군데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냐면 일단 그때 당시에 그 전달을 받았다는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럼 여당 측이라는 건 도대체 정확하게 이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애매하고 그거를 전달해 줬다고 하는 게 이제 직접 의원에게 준 게 아니라 모 보좌관에게 그걸 줬다고 하는데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현재 이재명 후보와는 좀 뭐 거리가 사실은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 이재명 후보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얘기 자체가 남욱 변호사도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 건너서 전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보도된 것 자체가 조금 섣부른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왜 하필 지금 검찰발 기사로 나오는가? 이것도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 10월경에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고, 그리고 검찰이 최소한 그 관련돼서 돈의 흐름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시점 같은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도 그때 당시 돈 자체는 배 씨가 지금 김만배 씨에게 전달해 줬다는 걸 봤다는 거고, 나중에 뭐 김만배 씨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게 얘기도 있었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조사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건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데 갑자기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도 그렇고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모이면 말을 갖다 막 던지는가 봅니다. 예를 들면 네.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은 뭐 누구는 죽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막 던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됩니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큰 액수라든가 아니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암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한 부분들이 적어도 이제 돈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저게 한마디만 있었던 게 아니라 2번이라든가 3번 정도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면 검찰에서 아마 그거는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행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방역 완화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무려 3만 3천여 명 폭증해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배, 2주 전보다는 4.5배, 5주 전보다는 20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영향에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며 주중 검사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말에 검사량이 감소했다가 주중 검사량이 회복되면서 확진자 수가 수요일 날 증가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정부는 이달 말 13만에서 17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에 최대 2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신속항원 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확진될 비율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확진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앞서 다음 달 초에 최대 36만 명까지 발생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미만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주로 하는 만큼 실제 확진자는 정부 발표보다 3-4배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 1,500명에서 2,000명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방역 패스를 유지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급증하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은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누적된 민생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급하고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달한 이후에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우체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인력 투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 선에 근접하며 최일선인 보건소의 업무량은 말 그대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통보나 재택치료 안내가 늦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일은 역학조사.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던 것에서 스스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미 보건소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역학조사에 투입하고 있지만 20-30명씩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적을 하지 않은 인력을 이쪽에 포함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행정 인력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방안 또는 기관제 인력을 새로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고위험군을 빠르게 분류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부분은 늦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키트를 전달하는 일도 앞으로는 우체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집배원이 재택치료 키트를 비대면으로 배달하고 배달 완료 즉시 환자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집중관리 목표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급증에 따른 행정 대응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국과 편의점 곳곳에서 물건이 부족했고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거나 낮게 포장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비좁은 공간에서 20개짜리 대용량 자가검사 키트를 하나하나 낮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1회분씩 판매하기 위해서는 키트 구성품은 물론 설명서에 일회용 장갑까지 봉지에 담아야 합니다. 네, 많이 가요. 나도 처음에 다 포장해서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물량이 확보되는 데 들어오는데 문제를 넣을 수 있어요. 한 사람에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 낱개로 판매하다 보니 혼선도 빚어집니다. 장수가 안 맞네 이거. 많이 남지? 그마저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 입고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키트는 그보다 적습니다. 인당 하나씩밖에 안 쓰세요? 그래도 구입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는 아예 키트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제 들어온 건 다 나가고 네. 오늘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약국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40회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걸 이제 개인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 금방 나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약국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키트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군데 돌아다니셨어요? 군데 돌아다녔어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구하기 힘들어요. 정부는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편의점과 약국의 공급 물량을 하루 50개로 제한했습니다. 50개도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는 데다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안에 키트 3,400만 개를 공급한다며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2월, 3월 진단 검사 키트의 공급은 충분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 키트를 대량으로 사두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모든 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중단됩니다. 물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여전히 높아 불편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거센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전에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은 일주일에 2차례, 교직원은 1차례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는데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9개씩 배부됩니다.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등교 전까지 매주 2번 자가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출근이나 등교의 부담 때문에 저녁에 하셔도 되고 실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는데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되지만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교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출근 전에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무상 제공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6,050만 개, 1,464억 원어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학교가 자율 방역 체제로 바뀌자 선제적 검사를 통해 교내 감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가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가 진단 앱도 90% 정도만 입력하는 상황에서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자체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와 이동 검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포털에서 많이 본 뉴스 한 1000여 건을 뽑아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정책 기사는 10%밖에 안 되고 다 비정책 기사들만 가득하더라. 그리고 전화로라도 기자가 취재를 해서 쓴 기사는 13%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다 인용한 취재원 수가 0명이더라.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20여 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의 분석을 실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내가 찾는 대선 후보들의 부문별 공약, 비교 분석 같은 것이 있을까? 잘 돼 있는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KBS 한겨레, 조선지주, 한국경제, 그다음에 경향신문, 예, 상당히 알찬 기획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보여주는 것만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시면 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기획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한겨레 청년 5일장, 경향신문이 하는 무가당 프로젝트,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그때그때 이슈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을 전하는 실트 2020 대선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주 읽기 좋게 간결하게 쉽게 정리를 잘 해놓은 기획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뉴닉, 많이들 보시죠. 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뉴닉의 대선 키트, 부동산, 일자리, 반려동물 등 아주 주제를 작게 쪼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포스트의 공약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어르신, 워킹맘, 20대 남자 이렇게 읽는 사람들의 연령별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보들의 공약을 쭉 나열해 놓는 비교를 넘어서 깊이를 갖춘 어떤 통찰과 분석이 담긴 기사를 보시려면 글쎄요, 저 같으면 이런 걸 추천하겠습니다. 시사인의 2020 대선 의제, 경남 도민일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까지 상당히 분석이 잘 돼 있습니다. 예, 대선 후보의 정책 분석 시리즈, 참여와 혁신, 주로 복지와 노동 쪽을 분석하는데 대선 후보 공약 비교가 시리즈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된 게 아니라 분야별로 공약 분석을 알고 싶으시면 농어민, 장애인 등 각 부문별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 보시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감시연대의 이런 지적도 저와 함께 좀 읽어보시죠. 좋은 기획을 열심히 취재해서 만들어도 포털에 많이 본 뉴스에는 대개는 뜨질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의혹의 논란, 정치권의 막말 발언, 여론조사 쏟아져 나오고 여기에 묻혀가지고 좋은 기획은 포털 뉴스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도 경쟁력이 없고 읽어주질 않으니까 힘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려면 좋은 기사를 직접 찾아서 많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목한 러시아의 침공 날짜가 임박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철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침공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고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지목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전쟁 의사가 없다는 러시아의 이딴 메시지 발신에 대해 철군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침공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e fact remains, right now, Russia has more than 150,000 troops encircling Ukraine and Belarus and along Ukraine's border. An invasion remains distinctly possible. 이에 따라 경고의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공격은 어떤 이유나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에 엄청나게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나토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러시아를 달래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며 러시아 국민의 안정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나토의 미사일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We do not have plans to put them there as well. We're not targeting the people of Russia. We do not seek to destabilize Russia. To the citizens of Russia, you are not our enemy.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도 통화를 통해 사태 진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긴장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나토 측에 전달된 안전보장 제안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철군 등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지역에서 훈련을 마친 부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러시아가 오늘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크림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벌였던 병력과 탱크, 군용 차량이 러시아의 원래 기지로 복귀하는 영상과 사진을 잇따라 공개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철수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지역입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길마다 빙판이 많습니다. 오가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